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메르미입니다. 미스테리계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강복사는 프리랜서 유부남 언더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을 알리는 벚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벚꽃 좀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니, 아직 여긴 안 벌써 폈지. 개나리 봤어요. 네, 개나리 좀씩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 일주일 있으면 필 것 같아요, 벚꽃. 그죠? 그쵸. 근데 오늘 피면 뭐 하나 볼 사람이 없는데. 벚꽃 혼자 보면 되죠, 뭐. 지금 블랙홀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열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경기도 어렵고 시국도 시국인데 잠시 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자료 조사하고 축구를 봤는데 졌어요. 아, 어디랑 붙었었죠? 우리를 아직 속보로. 우리를 아직 속국으로 알고 있는 중국. 그날 걱정 많으시더니 진짜 져버렸어. 아, 졌어요. 안타깝죠. 강대리는 저는 별건 없었고 요즘 날씨가 좀 풀렸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놀러 갈 준비를 슬슬 하고 있어요. 어딜로? 거의 순천 쪽도 한번 지금 물색 중이고. 거기 한번 가야지. 네. 그쵸. 아틀리네 하우스. 아뜰리에. 아틀리에 하우스. 아틀리네 하우스 아니야? 아틀리에 하우스야. 아틀리에 하우스. 들리네. 아틀리네. 떨리네 이거 아닌가? 아, 이런 떨리네? 개그에 웃고 있다니. 그 아뜰리에 하우스가 아직 저거잖아. 유효하잖아. 그쵸. 아, 이벤트. 응, 네. 계속 협찬해주고 계시니까 네. 이제 날씨 풀렸으니까 네. 거기 가실 분들은 이메일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은 추첨해서 네. 숙박권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숙박권입니다. 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도파는 뭐였어? 저는 이제 집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그 사이에 목포에서. 세월호가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가지 못하고. 거기는 가지 못하고요. 하여튼 진도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네. 네, 그거 보면서 네, 이번 주는 보냈습니다. 잘 올라올 수 있을까? 말이죠.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네. 네. 선체가 되게 궁금했는데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돼야 되겠습니다. 베르민 뭐였어? 저도 뭐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한구수님 댓글 소개해주세요. 뭐 하시고 계신 생각도 거예요? 못하겠었어. 웬일로 까먹었어? 네, 바다를 꿈꾸는 별님께서 유튜브로 주로 듣는데요. 언프렌디드 2부가 검은 사제들 2부와 똑같아요. 예. 잘못 올라갔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후쿠정님께서 문득 빨간 마스크 생각이 나서 구글링 중에 미국판 빨간 마스크로 알려진 블랙 달리아란 사건과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네요. 그래서 여름쯤에 이 에피소드로 해달라고 하셨고, 파라나님께서 유튜브도 있었는지 모르셨다고 왜 광고를 안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리틀베어님께서 최근에 교대조 인원이 빠져서 야간 근무를 고정으로 하고 집에 와서 뻗어버려서 대댓글을 잊어야 봤어요. 경험담도 뒷다 많은데 이렇게 기회를 날려버린 아재는 옵니다. 그 우리 무서운 얘기 그거 써주시려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다음에 내일부터 1일님께서 기다립니다. 기다린다고요? 기다릴게요. 기다릴 수밖에. 네, 우리 업데이트 기다려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도윤이네님께서 댓글 소개해주셔서 깜놀했어요. 요즘 계속 몸도 안 좋고 일 때문에 정신 없었는데 이제야 댓글 답니다. 순위 오른 것도 축하드리고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재밌게 방송하시는지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못쓰는 끼리님께서 방송 잘 들었어요. 요즘 약간 힘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블랙홀 듣고 힐링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후원을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맨님께서도 후원을 해주시면서 근래 업무가 바뀌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래도 매회 꼬박꼬박 챙겨 들을 겁니다. 그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물 기는 철학이다님께서 이번 화도 잘 청취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험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래된 댓글도 읽어주시네요. 이게 오래된 댓글을 읽는 게 아니라 밀려서. 밀려가지고 계속. 지금 댓글 부자예요, 댓글 부자. 그다음에 하파파님께서 블랙홀 댓글 달려고 팟빵 가입했습니다. 너무 재미있네요. 감사합니다. 한고수님이 유령 청취자 활동하라고 하셔서 쓰게 되었습니다. 육아만 하신대 집에서. 근데 그 블랙홀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으시다고. 네. 그다음 캐릭터 디자이너시래. 오, 다음에 시간 나시면 저희 캐릭터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와 해주시면 진짜 좋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아, 그 네. 사진을 보내드려야 되나? 아 창피해. 그다음에 만원님께서 알카트라즈 교도소 편에 후원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몸치 장군님께서도 운명의 날 블랙홀 뉴 에피소드가 기대되는 블랙홀 팬 1인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시르바르님 오랜만에 오셨네. 21화가 20회로 잘못 올라왔다고. 그래서 메르미한테 한마디 하셨고, 죄송합니다. 따끔한 홍계를 하셨고요. 후쿠정님께서도 기담입니다. 도시계담 이렇게 해주셨고, 네. 금요일만 루저다님께서 드디어 21화가 올라왔군요. 11이란 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고, 고소밍님께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이란 영화 추천해 주셨어. 네. 그다음 금요일만 루저다님께서 추울 때 남양 특집 소름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있는 와이프 걱정이. 요번 편은 약간 현실적인 공포라 그지 기담. 네. 그래서 아마 너도 와이프 걱정 많이 했잖아. 이거 네. 하면서. 네. 겁나 빨리 갔어요, 집에 갈 때. 그다음에 무서워서. 백미러 안 쳐다봐. 백미러 절대 안 쳐다봐. 무서워가지고. 그다음에 몸치 장군님께서 후원을 그 기담편에 연속으로 해주셨어. 오. 그러면서 날 새고 블랙홀 듣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꾸셨대. 기담편. 기담편 듣다가 주무셨는데. 하렌님께서도 업데이트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담 댓글 부분 들으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맹난 내상님께서 또 해줘요. 빨리. 깨알 같은 성대모사 시도 감사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어감 따라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있어. 이번 에피도 역시나 재밌네요. 하셨고, 감사합니다. 광대 A님께서 항상 생각하던 건데 자동차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는 최근에는 자유로 귀신 얘기가 쏙 들어갔네요. 맞아, 그지? 윤멍님께서 오늘 어맹란씨 출연하신 줄 텅빈 사무실에 야근하면서 듣는데 조금 무서우셨다고.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해달라고 하셨어. 남양 특집. 네. 그 다음에 리지1118님께서도 아무 말 없이 후원을 해주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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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하셨네 여기. 댓글 남기셨어요?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에 블랙홀 방송을 찾았습니다. 오. 다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밤에 들으면 항상 까무룩. 그러다가 잠드신대.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졸린 와 목소리인가요? 엄청 고급 디스를. 지하철에서 들으면 시간도 잘 가고 방송 다 듣고 나서 생각할 거리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해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MD가 될 거야 님께서도 너무 무서워서 끝까지 다 못 들으셨대. 그 다음에 지수 에볼님께서 이제야 이곳을 알게 되었네요. 영화를 좋아하고 특히 미스터리 스릴러 호러 영화를 좋아하기도 해서 참 반갑습니다. 자, 부지런히 정주행하면서 현기증 나며 기다리는 행렬에 동참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못 읽고 있어 지금. 구렁기 그게 뭐라 구렁기? 구렁기? 네, 구렁기. 구렁기 영님께서 스펠링으로 읽어. 아무튼 저희 영어떼기님께서 소우는 다뤄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해주셨고, 포이즈너 K님도 이번 편도 잘 들었습니다. 제 아이디가 나와서 놀랐어요. 그 다음에 헉 내가 보여님께서 메르민님 목소리 너무 그지 같아요. 죄송해요. 네, 이럴 줄 알았네 내가. 저만 그런 건지. 이거 메르민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저만 그런 건가요? 한고수님, 안도팔님 목소리 비슷하신 것 같아요. 세 분 다 좋으세요. 남자분 세 분 다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이거 뭐야? SK
큐밤스님께서 굉장한 틈새 시장 공략이네요. 진정한 취향 저격 팟캐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진심 어린 댓글과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치다가도 댓글 보면 힘이 많이 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 이어서 살인의 추억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저희가 저번에 5차 사건까지 살펴봤죠. 그쵸?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진방에 자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연쇄살인이다, 뭐 개별사건이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런 가능성의 얘기니까 그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 사건들 좀 더 살펴보고 좀 얘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점을 돌려봐서 연쇄살인일 수도 있지만 개별 사건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음. 그 이번 3부, 4부를 통해서 네. 범인의 윤곽이 조금은 드러날 수도 있어. 자, 저번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잠깐 정리해보면 1차 사건 71세 이완임 할머니 사건이었지. 네. 네. 2차 사건 농수로에서 박현숙 양 발견됐고 그다음에 음. 교회를 가던 김모 씨가 가까스로 살아난 일이 있었고 네. 3차 사건인 권정분 양이 실종되었다가 4개월 후에 발견됐고 네. 4차 사건은 이계숙 씨가 음부가 훼손된 채 발견됐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까스로 살아났던 김모 씨를 찾아서 증언을 듣게 되었지. 네. 그 다음에 5차 사건은 해가 바뀌어서 87년 1월에 그 취업을 하러 갔었던 홍진영 양이 옷이 완전히 입혀진 채 엎드려서 발견되었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아까 3차 사건 실종자였던 권정분 씨가 발견됐었고 네. 이렇게가 1부, 2부 내용이었죠. 내용이었고 이렇게 홍진영 양에 이어서 권정분 씨의 시신까지 발견되면서 화성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이제 공포스러운 거야. 그렇겠죠. TV의 TV하고 신문에는 그냥 매일같이 그냥 화성 사건만 보도가 되는 거야. TV만 켰다면 화성. 그리고 수사본부장 교체. 이때서부터 수사 요원이 48명에서 63명으로 늘어났고 그와 동시에 매일같이 우범지대를 순찰했어. 네. 네. 밤에 막 무조건 우범지대 순찰했고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그 허수아비 있지. 네. 그 허수아비가 요때 이제 세워진 시점이야. 음. 그 허수아비 뭐라고 써 있었어?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라는 저주의 글귀를 남겨놨지. 누가요? 형사가. 아 진짜요?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오. 빨간 옷 입혀가지고 음. 불러가지고. 그게 한 군데만 세워둔 게 아니라 아니죠. 사건 현장마다. 아, 왜냐하면 범인은 한 번 또 오니까 맞아. 보라고. 이렇게 화성의 여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귀가하는 거는 물론이고 빨간 옷도 입지도 않았어요 이제부터. 소문이 그렇게 났었죠. 그렇게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했건만 그랬는데 6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날은 1987년 가정의 달인 5월 2일 토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봄비가 내렸어. 근데 봄비치고는 빗방울이 꽤 굵었어. 네. 어느덧 시간은 9시를 넘기고 있었고 빗방울은 아까보다 더욱 세차게 내리는 거야. 이날 29살의 가정주부 박은주 씨. 네. 박은주 씨는 그 공포스럽잖아 지금. 그래도 속으로 에이 설마 바로 코앞인데 라는 생각으로 속으로 읊조리고는 즐겨 입던 청색 추리닝 바지 그 세트인 청색 상의를 입고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 억세게 내리는 빗속을 뚫고 정류장에 도착했어. 왜 갔어? 정류장에? 남편 마중. 비가 오니까. 네. 한참 기다렸는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10시가 넘었어.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도. 그때 남편은 뭐 했냐? 10시 30분에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11시에 박은주 씨가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에서 내렸어. 11시에. 네. 근데 없는 거야. 박은주 씨가. 그래서 뭐야 그냥 집에서 잠들었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왔나? 이렇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도 없는 거야. 아내가. 그래서 이웃집에 놀러 갔나? 라고 계속 이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박은주 씨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실종 신고를 했지.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10시 넘어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걸 봤다라는 목격자들이 있는 거야. 네. 정류장에서 봤다. 근데 정류장 밑에 샌들 한쪽이 버려져 있는 걸 발견을 해. 그래서 그 지역을 전경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했어. 근데 안 발견되는 거야. 샌들만 발견되고 시체가 발견이 안 돼. 그렇게 딱 일주일이 지났어. 네. 토요일이야. 네. 그날도 토요일이었잖아. 박은주 씨 집 바로 200m 앞에 야산이 하나 있었거든. 그 야산이 동네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이야. 실제로도. 네. 지금은 거기 이제 뭐 아파트도 세워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사람들이 지름길이야. 가로질러 가는. 근데 이 야산의 무덤 근처에 소나무 가지치기 했던 그 네. 가지들 있지. 모았는데. 그게 집단처럼 이렇게 쌓아놨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아이들이 야 여기 무슨 발 같은 거 보여 이런 거야 꼬마애들이. 아, 무서웠겠는데. 결국 형사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박은주 씨 상체는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양손이 뒤로 결박돼 있고 목에는 블라우스와 브레이지어로 감겨져 있고 근데 분명 성폭행을 했거든. 근데 바지는 또 다시 입혀져 있었어. 추리닝 바지는. 근데 이번에는 재갈도 안 물려 있고 얼굴에 팬티나 속옷으로 씌우지도 않았어. 그리고 우산 2개가 옆에 놓여져 있었지. 그게 참 슬프더라고. 아, 그러게요. 자, 그럼 범인이 뭘 남기고 갔냐? 팬티에서 정액 반응이 나왔어. B형이겠죠? 잘 들어 새끼야. 아니에요. 시신이 늦게 발견됐잖아. 네. 비도 많이 맞고. 네. 그래서 판독이 불가능한 거야. 네. 근데 추리닝 점포에서 정액 반응이 또 나왔는데 이걸 살펴보니까 A형이 나온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네요. 그래서 형사들이 혼란이 와. 계속 B형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다고요? 추리닝 점포에서. 혹시 남편 거는 아닐까요? 맞아. 남편도 A형이었던 거야. 아, 그럼 남편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것 때문에 막 공범이 있을 거란 추측이 막 난무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범인은 한 명이 아니다. 근데 왜 범인이 평소와는 다르게 대로에서 납치를 했어? 네.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네. 다른 거는 논두렁 뭐 이런 데였거든. 네. 근데 이게 여기가 산업도로거든. 너네 87년이라 그래가지고 차가 많이 안 다닐 것 같은데 여기 산업도로라 늦은 시간에도 차가 많이 다녔대. 근데 그 전조등이 환하게 밝히고 하는데 왜 대로변에서 납치를 했을까? 그래서 이 사건이 형사들이 가장 어려웠던 사건이래. 근데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더 안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어쨌든 노출이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위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친구인 척해, 친구인 척해. 그거 그런 거겠죠. 뭐. 허리춤에 칼들이 되고. 네. 근데 그러면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범죄잖아요. 아, 목격자는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죠. 그래가지고 안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했어. 대로변에서. 네. 약간 대범해. 그래서 여기서 면식범이냐 네. 이 얘기가 또 나와.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도 화성 사건 중 가장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돼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알게 돼. 뭐냐면 이 지리상 박은주 씨가 발견된 그 야산 있지. 네. 그 지리가 여기까지 오려면은 무조건 고추밭을 지나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가려면. 근데 고추밭에 가보니까 50m 정도 발자국이 나 있던 거야.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그 그렇지. 족적인가요? 족족이 딱 있는 거야. 발 사이즈 재보니까 245mm. 245mm. 되게 작네 발이. 그리고 아까 막 공범이 있냐 없냐 했는데 발자국 보니까 단독범인 거야. 자, 여기까지가 사건인데 이번 사건은 농수로나 어두운 곳이 아닌 대로변에 어느 정도 빛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1차, 5차까지는 국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에서 일어났는데 여태껏 1차, 5차까지는 남쪽에서 일어났는데 이번 6차는 북쪽에서 일어난 거야. 네. 그 범인은 완전 경찰을 농락한 거야. 그렇겠죠. 남쪽에서만 우범지대로 순찰을 미친 듯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쪽을 택한 거야. 이 새끼가. 위치를 옮겼겠네요. 그리고 비가 왔잖아. 네. 여태까지 사건 중에 4차 사건인 이계승양 그리고 지금 6차 사건 요 단 2번만 비가 왔어. 네. 이 6차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
6차 사건이 일어나니까 화성은 경찰 반, 민간인 반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어. 베테랑 형사도 막 투입됐고 순찰했는데도 당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순찰이 더 강화가 된 거야. 어때? 큰일 났지. 나는 이거야말로 다른 사건이다. 단독범. 정말 다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랑 되게 다른 양상을 보이네요. 얼굴에 뭔가 씌우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재갈도 없고. 재갈도 없고, 그렇다고 뭐 상처를 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혈액형도 약간 네, 대로변에서 납치를 했고, 정액 반응도 A형이나. A형이었는데 남편일 가능성이 많고, 남편 것인지 음, 범인의 A형일 수도 있고.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다른 사람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모방 범죄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건이라고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음. 연쇄 같은 거는 느낌 뭐가 있을까? 연쇄로 일단은 보자면 교살이라는 점 하고 피해자의 소품을 이용했다는 거, 블라우스랑 브레이저로 교살이잖아. 그 점이 있고 옷을 이거- 다 다시 바지만 입혀놓은 거. 입혔다는 점이 입혀놓은 거. 어느 정도 공통점이 되겠네요. 외상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점은 사건 장소가 대로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랑 그다음에 속옷이 안 씌워졌다는 거 하고 정액 반응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지역이 북쪽에서 일어났다는 점. 그 고부 세 부분이 다르겠네. 우리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볼까? 그런데 음. 그러던 중에 6차 사건이 87년 5월이잖아. 네. 같은 해 12월 24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 또 다른 사건이야. 잘 들어봐 이거. 수원에 화목했던 가정집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 오빠가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케이크를 사온 거야. 근데 여동생이 김미순 양이라고 당시 19살이었어. 네. 케이크를 조금 먹었는데 그걸 본 엄마가 야, 넌 가족들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먹는 애가 어딨어. 그럴 수도 있지. 넌 가족들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먹냐고. 이러면서 막 다그친 거야, 김미순 양을. 그럼 뭐 이거보다 더 강도 있게 꾸짖었겠지. 그렇겠죠. 얘 김미순 양은 나는 이 말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데 내가 이 집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와 이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어. 그리고 열흘 정도가 지났어. 열흘 정도가 지난 88년 1월 4일 날 수원시 화서동 논바닥에서 발견돼. 일단 엎드린 채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네. 두 손은 스타킹으로 결박, 팬티로 재갈 물리고 사이는 스타킹으로 인한 교살, 그리고 김미순 양의 시계가 없어졌어. 잘 봐. 여기 어디서 일어났다 그랬어, 이 사건? 수원. 화소동. 근데 내가 아까 6차 사건이 일어나고 순찰이 미친 듯이 강화됐다 그랬지. 네. 그래서 수원으로 옮긴 거야, 활동무대를. 그럼 증거를 뭘 남겼을까 보니까 모발하고 음모가 몇 점 있는데 판독 결과 B형. 네. 그리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대변. 똥을 싸워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좀 비슷하잖아, 수법이. 네. 네. 그래서 이거 역시 동일범의 소행이다, 화성 사건의 연속이다 라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수원에서 일어났잖아. 네. 그러니까 수원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게 공조가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포함되지 않아. 아예 단독 사건으로 음. 수원사에서 그냥 처리를 한 개별 그냥 수원 여고생 살인 살인 사건. 사건. 그러면 이것도 안 잡혔어요? 들어봐. 그러던 중에 어떤 제보가 들어와. 네. 이 새끼들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이 사람 중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해. 잘 들어봐. 일단 등장인물은 4명이 나와. A군, B군, 그리고 주요 인물인 명군, 정군. 그날 A라고 있었다 그랬잖아 아까. 네. 그 17살인데 동네 양아치래. 네. 되게 심한 양아치래. 이 A가 그 사건 현장 있지, K 그것 때문에 나갔다가 실종됐던 그 사건 근처에서 A군이 있었다는 걸 본 거야, 어떤 주민이. 그래서 경찰이 그 A군을 잡아왔어. 네. 야, 너 그때 뭐 했어?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있긴 있는데 얘가
한마디를 해. 그날 있잖아요. 밤 9시쯤에 명군이랑 정군이 논바닥 그쪽에서 불 피우고 노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경찰은 명군과 정군을 잡아오려고 해. 명군은 잡아왔는데 정군은 그 당시 용인에 있던 외숙모네 집에 가 있어서 못 잡아왔어. 그래서 명군한테 물어봐. 너 그날 뭐 했어? 그때 정군이랑 불 피우고 놀았는데요? 그 논바닥에서? 지가 맞다는 거야. 네. 그 현장에 있었대 그날. 그래서 일단 그 명군의 주위 친구들을 탐문을 수색해. 근데 명군 친구인 B군이 있어. 그 B군한테 물어봐. 야, 너 명군 알지? 예, 저랑 친해요. 명군이 별말 없었어? 아,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어느 날 오더니, 야, 나 사람 죽였어. 나 수원을 떠야겠어. 그리고 내가 평소에 즐겨 입던 빨간 점퍼 있지? 그거 네가 가져가서 입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군도 잡아왔어. 네. 용인에 있던. 네. 그래서 각자 다른 방에서 취조를 했거든. 근데 범행 장소, 약도, 범행 과정 이런 게 둘 다 일치하는 거야. 그리고 귀가하는 김양을 칼로 위협한 다음에 입을 막은 후 성폭행을 하고 목 졸라 살해한 다음에 집더미에 숨겨놓았다. 여기까지 똑같이 진술하는 거야. 범행 과정을 다. 심지어 김미순 양의 옷과 운동화가 뭐였는지 자세히 설명까지. 근데 여기서 동네는 좁으니까 김미순 양 이래 죽었대. 뭐 이런 건 소문상으로 알 수 있다고 쳐. 네. 근데 정군의 집 근처에서 네. 범행 시 사용했던 칼이 나와. 오. 거의 범인이네.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범인이네. 그치? 내가 윤곽이 좀 보인다 그랬잖아. 그리고 시계가 없어졌다 그랬잖아 아까 네. 내가. 그래서 그 시계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이때 명군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증거물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 수원시청 880 근처에 묻었어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범인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명군이. 이에 형사가 니네 그럼 수원서 화성까지 어떻게 이동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기찻길 따라가면 경찰 단속도 안 걸리고 좋아요. 그리고 범행 후에 기찻길로 되돌아오고 다 기찻길로만 다녔어요. 검문 검색 안 하니까요. 그리고 현장 근처에 숙지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저희가 땅굴 파놔가지고 범행 후에 숨어서 먹고 자고 본드도 벌고 그랬어요. 자, 뭔가 의미심장하지? 본드? 아니, 범행 후 먹고 자곤 했어요. 아, 먹고 자곤 했다. 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이 형사가 직감을 해. 야, 이 새끼들이 화성 범인일 수도 있겠구나. 또 정군, 아까 있었지 정군. 네. 정군이 형사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대. 근데요 형사님, 교도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시계 안 찾으면 안 돼요? 이랬다는 거야. 근데 이 시계가 화근이 됐네. 현장에서 이 시계를 찾는 과정에서 명군이 이게 수갑을 찬 채로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 수갑을 찬 채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형사들이 쫓는 과정에서 명군을 이렇게 뒤에서 밀었는데 수갑 찬 것 때문에 이제 낙법을 못 했겠지. 머리부터 땅바닥에 딱 박은 거야. 근데 이 당시가 1월이란 말이야. 땅이 얼어 있었네. 땅이 얼마나 꽁꽁 얼었겠어. 죽었어요 설마? 근데 그땐 안 죽었어. 그땐 안 죽어가지고 형사들도 아 그냥 넘어져서 머리 다쳤나 보다 했는데 다음날 애가 막 땀이 막 삐실삐실 나고 막 시름시름 앓더니 뇌출혈이었구나. 그리고 며칠 있다 죽었어. 내진탕 같은 거. 뒤통수를 부딪혔대. 뒤통수. 그래서 이게 뇌사로 죽었잖아. 네. 근데 이렇게 죽었는지 모르고 형사들의 가혹한 고문으로 죽었다고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용서받지 못한 자의 그 함광열 의문사편에 네. 거기서 잠시 언급됐었던 서울대 법의학 이윤성 교수 있지. 네네. 그 교수도 명군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절대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얼마나 믿음을 못 얻었으면 그치. 박사가 길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겠어. 다 조작이라고. 그리고 4차 사건 일어나고 나서 되게 그게 많아졌다면서요. 이때가 이제 지금 절정이야 지금. 네. 근데 또 하필 이때가 딱 그날이 영화 변호인으로 유명한 고문치사 사건 네.
박종철 군이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네. 그래서 막 인권 침해 고문경찰관이랑 공분을 사가지고 이 사건 수사했던 형사 3명 있지. 모두 직위 해제 그리고 실형 감옥에 가. 아, 이때를 틈타서 유력 용의자였던 정군 있지. 네. 얘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 음. 제가 안 그랬는데요? 자기한테 유리해졌지. 응. 이래서 그냥 풀려나. 훗날 네. 그 실형을 다 살고 나온 형사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양심을 걸고 진짜 진실만을 말하는데 결코 폭행이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적이 없다. 잠깐 더 보충 설명하면은 여기 중요해. 그 실형 받고 징역 살던 형사 있잖아. 네. 그 감옥에서 어떤 재소자한테 말을 듣게 되는 거야. 뭐라고요? 이 재소자가 네. 강도 사건으로 정군이랑 함께 미결수방에 수감된 적이 있었대. 네. 근데 그때 정군이 이런 말을 했대. 명군이랑 저랑 여고생 성폭행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흉기는 버렸어요. 그 때렸던 강목으로 때렸던 막대기는 태워버렸고요.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때 그 방에 있던 재소자들 있지. 네. 그 재소자들이 코치까지 해줬대. 야, 너 이거 임마 형사들이 고문해가지고 허위 자백한 거라고 우겨. 이러면서 자기가 코치까지 해줬다는 기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재소자가 그거를 형사한테 말해준 거지. 말해준 거야. 내가 그렇게 코칭을 했다. 응. 감옥에서 이제 비로소 들은 거지. 그래서 정구는 그때부터 면죄부를 받은 거야. 정부는 그 명군 사건 이후로. 그래서 다시 어떻게 데리고 와서 조사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 그 명군의 집에서 여성 손목시계 줄들이 여러 개가 발견됐어. 이거 완전 영화 같지 않냐? 그리고 명군과 정군 모두 B형이야. 여담으로 명군이 죽었잖아. 네. 그 명군의 부모님이 명군 그 장기 기증을 해가지고 그때 국내 최초로 간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었어. 근데 이건 내가 말한 거는 형사들 입장에서 말한 거고, 그쵸. 그때 사건을 취재했던 소설가 이 씨라고 있어. 네. 이 사람은 또 반대 증언을 해. 네. 다른 형사를 만났대. 근데 이 형사가 내 신분은 밝히지 말아달라면서 사건의 내막을 또 얘기해줬었대, 자기한테. 명군과 정군은 각종 고문을 받은 다음에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반대인 주장을 또 얘기했어. 그래서 이게 참 말이 많어. 누가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어. 진짜 진실은 저 넘어있네. 근데 정확한 사실은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정군이 풀려났잖아. 네. 면죄부를 받고. 그리고 그달 3월에 입대를 해. 네, 군대에 갔죠. 군대 입대를 했는데 6개월가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화성이랑 수원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9월 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7차 사건이 일어나. 이때가 정군이 일병 휴가를 나왔을 때야. 너무 맞아떨어지는데? 그럼 이 베일에 쌓인 정군이 누구냐? 지금 뭐 하고 있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 네. 지금 살아있단 말이야, 정군은. 네.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2007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2007년 12월 25일 똑같이 또 크리스마스 때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우예슬 양과 이혜진 양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어. 이거 유명한 사건이야. 3달 동안 사건은 미궁이었는데 동원훈련 중인 예비군이 이혜진 양이 토막난 시체를 네, 맞아. 토막 발견해. 사건이었어. 초등학생. 그리고 그날 그 근처에서 렌트했던 차량을 조사해보니까 현대 소나타가 렌트됐던 날이 딱 있던 거야. 네. 흔적이. 그래서 그 트렁크 열어보니까 혈흔이 있는데 네. 우예슬 양이랑 이혜진 양이 혈흔이랑 일치하는 거야. 아, 그럼 이 렌트했던 놈이 범인이잖아. 네. 잡았어. 잡아보니까 정성현이라는 놈이야. 정시네요. 응. 근데 2004년에 이 정성현이 군포 모텔에서 44살의 정모 여인을 때려서 죽여버린 다음에 산에 묻었던 일도 있어. 얘가. 그래서 이 정성현 얘가 화성 사건의 그 당시 정군 아니냐, 아, 이런 이제 견해가 쏟아져 나와.
그러면은 확인은 안 된 거예요? 정군인지 정성현인지 들어봐봐. 그래서 2008년에 정성현이 2008년에 잡혔단 말이야. 네. 안양 초등학생 유기한 놈이. 이 정성현이 2008년에 39살이었어. 네. 그럼 화성 사건으로 딱 되돌리면은 이때 18에서 19살인 거야. 정성현이. 완전 맞아떨어지잖아. 그게 진짜 동일 인물일 수 있게 충분하네요. 그리고 화성 범인은 169cm의 B형이라 그랬었어. 네. 몽타주에. 근데 정성현도 170cm의 B형이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메르미 말대로 그 형사들 중에는 제2의 얼굴을 알 거 아니야. 아니 정군의 얼굴을. 정군의 얼굴만 알 뿐만 아니라 그 자료에는 그 당시 신문했던 사람에 대한 내역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여기서 또 갈려요. 맞다. 어떤 형사는 아니다. 근데 한 명 어떤 형사만 맞다. 아니? 얘가 맞다. 당시에도 주민등록증이 있고 번호도 다 있었을 텐데 그게 왜 확인이 안 되지? 그거 확인이 안 그러게. 될까요? 나도 그게 궁금해. 그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버스 기사의 증언도 나올 텐데 네. 그 버스 기사한테도 물어보면은 알 것 같거든. 이 그때 당시 정군이 이 죄이냐. 근데 기억이란 게 그렇지. 근데 몇십 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근데- 어제 일도 가물가물하구만. 근데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아까 명군이라 그랬잖아. 죽은 사람. 네. 이 명군의 실제 사진이랑 음. 화성 사건의 몽타주 사진이랑 완전 똑같아. 그건 저희가 사진방에 올리겠습니다. 제이군이랑 정성현은 지금 그러면 매칭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증거가 없는 거야? 기억 말고는? 응. 아, 왜 그게 없을까? 1968년도부터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고 하는데 없을 리가 있네, 그지? 그럼 없을 근데 리가 범행 수법이 틀리다 해가지고 아예 다른 사람으로 치부됐어. 에휴. 추가로 알아본 바로는 제이 씨는 성대장애를 앓고 있었고 정성현은 정상인 점과 범행 빙법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6차 사건 끝나고 경계가 강화되니까 수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네네. 근데 잡힌 건 명군이랑 제이군인데 명군은 과잉 수사로 인해서 뭐 언론의 말로는 과잉 수사로 인해서 죽어서 제이군이 풀려났다. 이렇게 된 거지. 네. 애석하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정군이 M군이랑 동시에 한 사건도 있을 거고 아니면 따로따로 한 적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저는 모방범 같아요. 얘네가? 네. 둘 다. 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진짜 화성 범인일 수도 있지만 얘네가 둘이서 행동한 사건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혼자 따로따로 한 것도 야 있을 거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살해했어. 그럼 이 새끼도 삘 받아가지고 그럼 나도 할 거야. 그렇죠? 아니면 처음에는 혼자 하고 나중에는 이제 나 이거 했는데 너도 해볼래? 해서 같이 따로따로 했을 수도 있고 같이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처음에 명군이 친구한테 그랬다면서요. 나 사람을 죽였어. 떠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초범 느낌 아니야? 맞아. 그리고 빨간 옷 입으라 그랬잖아. 그럼 왜 그랬냐 했더니 누명 씌우려 그랬대. 그 얘를 범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제이군이 좀 시작했다가 나중에 M군이 합류했을 수도 있네요. 진짜 이건 모르는 거야. 자, 메르미 기자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면 수원여고생은 일단은 제쳐두고 6차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87년 5월 2일 날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11시경에 오후 11시 박은주 29세 날씨는 비가 왔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상체가 완전히 벗겨지고 바지는 입혀져 있었습니다. 양손은 뒤로 결박이 됐고 목에는 블라우스와 브레이지어로 감겨서 교사를 당했습니다. 재갈은 없었고요. 얼굴에 속옷도 안 씌워져 있었습니다. 점퍼에서 정액 반응이 나왔는데 이 결과는 A형. 그런데 박은주 씨의 남편도 A형. 범인의 것이라 확정할 수 없었고요. 처음으로 범인은 족적을 남깁니다. 네. 자, 7차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러면 7차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9월 7일 수요일. 그날은 88 올림픽 개막 열흘 전이었어요. 당시 54세의 안기순 씨는
장남이 운영하는 분식집이 수원 시내에 있었기에 아들의 일손을 돕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9월 7일날 일어났다고? 네. 이때 정군이 일병휴가 나왔을 때네. 아들, 엄마 버스 시간 돼서 먼저 가 라는 말을 남기고 저녁 8시 40분쯤 수원극장 맞은편에서 발안행 버스를 타고 화성시 8탄면 가재리에서 내리게 됩니다. 수하천을 건넌 뒤에 야산을 넘어가려고 발길을 재촉하던 중 안기순 씨는 범인에게 납치가 되어 그 위쪽에 있던 높이 30m에 폭이 1m까지 자라는 미루나무로 끌려가게 됩니다. 밤 늦게까지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날이 밝자마자 아내를 찾아 헤매었고 남편의 사촌 동생인 백모 씨에 의해 풀숲에서 피가 흥건한 안기순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인은 성폭행 후 블라우스 끈으로 목이 졸려 살해된 교살, 양손은 블라우스로 결박되어 있었으며 또한 입에는 양말과 손수건으로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쥐색 치마는 입혀져 있었으며 국과수 부검 결과 안기순 씨의 질 내부에서 먹던 복숭아 조각이 6, 7개가량 발견되었고 양말을 음부에 집어넣고 무산대로 난행을 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버스 기사의 목격담이 있어요. 버스 기사의 목격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건 당일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을 봤다는 버스 기사의 목격담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님 말씀을 제가 인터뷰 장면을 재현해 볼게요. 기사님, 목격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보자. 그날이 어그려 한 저녁 10시쯤 됐을 거요. 내가 가재리를 달릴 때쯤인데 아니 온놈이 밭에서 뛰나와서 버스를 급하게 세우더라고. 그래 태웠지. 근데 이 자식이 밭을 메고 왔는가 운동화가 흰색이었는데 흙이 겁나게 묻어있고 젖어있는 거요. 아 그려 거까진 좋다 쳐. 근데 이놈 새끼가 그 있잖여 운전석 옆에 본넷 아저씨 걷다가 신발을 겁나 터는 거 아니야 망할 놈 새끼가. 그래 내가 한마디 해봤어. 아 거 신발 걷다 털고 그러면 안 되지 젊은 양반이 이랬는데 아니 이놈 새끼가 혼자 욕을 하면서 앉아있다가 내 옆으로 오더라고. 몰라 또 남들이 봤으면 내가 쫄아 보였을란가. 그렇지만 난 안 쫄았지. 응? 이건 기자 양반 이건 팩트야. 잉? 그리고 나한테 담배랑 라이터를 달라는 거요. 아 나 젊은 놈이 날카롭더라고. 아 그래도 손님이랑 어떻게 한 따까리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여. 근데 내가 봤어. 그 자식 담배 불 붙일 때 봤는데 걔가 어땠냐면 자세가 구부정한 놈이 기집애들처럼 새끼손가락에 봉숭아물 들였더라고. 그리고 코가 오똑이었고 얼굴도 멸치대가리처럼 갸름이요. 그리고 군발처럼 머리가 짧았네. 기사님 좀 더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또 어디 봐. 그려 왼손에 검정시계를 찼어. 그리고 또 문신 같은 게 있더라고. 이렇게 버스 기사의 목격담으로 몽타주는 만들어졌고 전국에 배포하게 됩니다. 그 버스 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가 7차 이후에 네. 7차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 부근에서 이 범인이 헐레벌떡 오면서 막 옷을 여기다 팔에 걸치고 이렇게 막 손을 들면서 버스를 세우더래. 그래서 버스에 탔는데 담배불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라이터를 탁 켜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보인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몽타주가 나온 거지. 그리고 좀 달랐던 점이 아까는 보통 이 사건들이 남쪽에서 북쪽 정도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이때까지 사건들이 343번 지방도로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가재리 사건은 7차 사건은 43번 국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343 지방도로하고 거리가 20km가량 되고 여기는 한 서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많이 넓어졌어. 벗어났죠. 그쵸? 왜냐면 순찰이 강화돼가지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근데 왜 음부에다 복숭아 조각을 그렇게 놓았을까 이 개새끼가. 진짜 그러게요. 상상 이상이다.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갑자기 여기서 심해졌어. 영화에서 나오잖아. 송강호가 물어보잖아. 서울에도 이런 사건 많냐고. 너무 경악스러운 거지. 진짜. 뭔가 성적인 학대가 있었던 게
여성을 원망의 상대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 54세 여성을. 네. 거기 영화에선 되게 젊은 여성분으로 네. 나오잖아. 그런 사이코패스들, 그러니까 성적 학대를 받았던 사이코패스들이 열등감 있는 애들. 네, 여성한테. 예, 음부의 그런 음. 가학을 한다고 하더라고. 여성의 상징. 네, 그러면 이것도 연쇄살인이라는 느낌이 들려면 교살당했다는 점이랑 양손이 결박됐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직전의 사건과는 다르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는 복숭아 조각이 음부에서 6, 7조각이 발견됐다. 이게 제일 특이한 부분이겠네요. 하고 7차 사건을 기준으로 몽타주가 작성된다는 점. 네. 옷이 입혀져 있었나요? 치마가 입혀져 있었어요. 그거는 전 사건들이랑 좀 비슷하고. 그럼 빠르게 8차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8차 사건은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 일련의 사건들 중에 범인이 검거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네. 8차 사건은 88 올림픽이 개최되기 하루 전인 88년 9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1, 2 야산 북쪽 기슭에 살고 있었던 박상희 양의 희생양인데요. 당시 14세입니다. 어려. 중1이네. 네, 박상희 양은 상희 양의 집에서 이제 상희 양을 깨우려던 어머님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아, 집에서 예, 발견된 거예요? 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시신은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목에는 손으로 졸린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살이죠. 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다고 해요. 네, 그걸 보고 엄마랑 언니가 또 수사하던 형사까지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에 살인 사건이 범인이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되게 살벌했는데 박상희 양 사건은 먼저 있던 사건들과는 좀 다른 점을 보입니다. 집에서 일단 발견. 네, 앞서 있었던 대부분의 사건은 손을 결박하고 재갈을 묶고 뭐 얼굴에 팬티를 씌우고 뭐 이런 점들을 보였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고요. 제일 다른 점은 실내에서 일어난 점이 다른 사건과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아, 뭐 재갈도 없었고 네, 양손 결박도 없었고. 네. 그냥 단순 목졸림. 네. 형사들은 증거품으로 음모와 슬리퍼로 찍은 듯한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증거품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 결과 음모에서 이제 티타늄이라는 금속 성분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검출된 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본부는 용의선상에 있는 그 근접한 모든 남자들의 음모와 모발을 채취합니다. 화성 일대의 공장 32곳을 다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의 모발과 음모를 수거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강제로 이제 뽑히기도 하고 용의자들이랑 형사들 간에 좀 실랑이도 좀 많고 그럴 수밖에. 네, 웃지 못할 그 분위기가 좀 연출됐다고 해요. 범법자들 있잖아요. 범법자들은 이 형사한테 뽑혔다가 또 다른 형사한테 또 뽑히고. 네, 그래서 상황은 웃긴데 또 웃을 일이 아니죠. 교도소에 다녀왔던 예. 용의선상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트콤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또 하네요. 또 결국 음모 채취는 다음 해까지 이어집니다. 1989년 7월에 1,500명의 샘플이 분석이 돼요. 네. 그 샘플을 분석한 끝에 22세의 윤영택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게 됩니다. 윤영택은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사 방법이 동의원서 감별법이라고 하는데 오차가 800만 분의 1에서 3000만 분의 1이라고 해. 그러니까 범인이 거의 확실한 거겠죠. 근데 여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윤영택은 사실 박상희 양의 언니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 당일날 언니가 그 방에서 자는 줄 알고 침입을 했다가 언니 대신 동생이 살해를 당한 겁니다. 대범하기도 하다. 아, 미치는데는 이게 뭐 진짜 무슨 비극인지 모르겠어요. 여튼 윤영택을 잡은 경찰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제 추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관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관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박상희 양은 사건이 일단을 하게 되고 다시 화성 경찰들은 7번째 피해자 안기순 씨 사건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박상희 양 사건으로 이제 해결이 한 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좀 고무됐다고 해요. 희망이 보인 거죠. 그래서 몽타주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 활기를 띠지만 잡지는 못했죠.
근데 이 시기에 취재 기자들이 용의자를 취재하고 그러면서 용의자를 갑동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갑동이라는 이름은 후에 TVN 드라마로 제작이 됩니다. 그게 갑동이. 윤상현 씨랑 김민정 씨 나왔던. 안타까워, 애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또 빠르게 네. 네. 9차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9차 사건은 안분석가. 네, 프로파일러 안님. 네. 9차 사건입니다. 그 7번째 피해자 안기순 씨 사건. 네. 그 이후로 한 14개월 동안은 그 공식적인 연쇄살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14개월이면 1년 네. 하고 2개월이네요. 네. 그러다 1990년 11월 15일 9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화성군 태안읍 능리에 살고 있던 김미정 양 14살이었고요. 또 네. 집에 가족의 생일로 음식까지 차려 놓았는데 밤 9시가 넘어서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제 가족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치, 지금. 이 시점이면 그렇지. 네. 밤 8시가 넘자 학교 친구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경찰에 이제 가출 신고도 하기도 하고 온 가족들이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9시가 넘자 불안에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천에 사는 동생들까지 불러서 주변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김미정 양의 친척들이 자정이 넘어서 인천에서 능리 집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 실종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연락이 안 닿아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하고 밤이잖아요. 그래서 정경들이나 이제 경찰들도 동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친척들과 가족들이 능리에서 병점리 삼성석재라는 곳이 있었대요. 거기까지 오가면서 그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11월 16일 아침까지 수색은 계속 이어졌어요. 가족들의 수색이. 그러다 이제 삼촌인 김모 씨에 의해서 태안읍 병점 오리 야산에서 하얀 속바지와 상체에 교복이 덮인 김미정 양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산엔 경찰의 초소가 있었대요. 그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호해주는 곳이었다고 하고요. 낮에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면 밤에만 있었대요. 그 우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괜찮은데 네. 밤에는. 배치가 안 됐는데 밤에는 항상 배치가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되게 충격적이었대요. 야, 씨. 김미정 양의 시체에는 양손과 양발이 검은색 스타킹으로 뒤로 묶여 있었고 이제 앞에는 브래지어로 이제 재갈이 물려 있었고요. 사이는 스타킹과 블라우스로 인한 교살로 박혀집니다. 또 상체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요. 하체는 흰색 속바지가 입혀져 있었고 스커트와 교복은 벗겨진 채 시체에 덮여 있었습니다. 김미정 양 사건에 국가수 요원들이 직접 투입되어서 증거물을 찾게 되었고요. 다행히 모발을 되게 많이 발견했대요. 한 40여 개 정도 수거할 수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흰색이었대요. 그리고 모발 하나가? 네, 상의와 양말에서는 정액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행된 부검에서 시신의 가슴에 칼로 낭자한 상처가 있었대요. 19점이라고 하는데요. 19번 찌른 거예요. 네, 여러 곳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수전대 앞에 포크가 달려있는 그 예전에 도시락 싸갈 때 어머니들이 그 끝에 젓가락 이렇게 대신에 많이 넣어주셨잖아요. 한꺼번에 돼 있는 거. 네, 그거와 볼펜으로 질내에 삽입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씨, 개새끼 진짜. 14살짜리를. 네. 위장 안에서 소화되지 않는 잡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소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전 2시간 이내에 이 잡채를 먹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었대요. 2시간 전에 어디서 먹었을까 그거를? 당시에 이제 가족 중에 11월 15일 생일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김미정 양이 아침에도 잡채를 먹었고 점심에도 도시락으로 이제 잡채를 싸갔대요. 안 먹었나 점심 때는? 네, 친구들이랑 먹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잡채는 이미 점심 때 먹었으면 다 소화가 됐어야 되는데 남아 있었다는 거는 아마 저녁 7시경 그러니까 용의자가 아마 먹였지 않냐 강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수사를 했는데 결국 경찰과 국가수는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고요.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혹시 부검이 잘못한 게 아니냐, 왜 잡채가 남아있냐. 이 새끼가 뭐 먹이는 걸로 그거 하는 거 보니까 2차 사건 박연숙 그냥 우유 먹인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그냥 먹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먹이는 거에 희열을 느끼나 봐. 강제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또 돌았죠. 범인이 김미정 양을 납치한 후에 그녀의 소지품을 뒤지던 중에 이제 도시락을 발견했고 점심 때 먹다 남은 잡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먹였 게 아닌가. 비정상적이고 사이코인 짓을 한 거죠. 엄마가